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하는 시간, 마감한 뉴욕 증시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 장한때 사상 최고치를 살짝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전날보다 10포인트 오른 44,9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37포인트 떨어져 6,411,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1.5% 가까운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314포인트 하락하면서 21,314에 마감했는데요. 확실한 악재는 없었지만 AI 업계를 둘러싼 비관적인 소식이 쌓이면서 기술주 투매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3.5% 하락한 시총 1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올해 급등했던 팔란티어는 9% 넘게 급락했는데요. 5% 넘게 내린 AMD,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등 반도체주도 타격이 컸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가운데 시장은 다가올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목소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나란히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3,100선이 위태롭습니다. 장중 한때 그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죠. 최신 기준 43포인트 떨어진 3,107이고요. 코스닥도 13포인트 떨어진 774 기록 중입니다. 종목별로도요. AI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부정적 영향이 확산하는 장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가 인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호탕하게 웃고 있는 대통령의 얼굴, 김예경 여사와 함께하는 모습, 또 자전거 탄 대통령 뒤를 뒤쫓는 박찬대 의원의 모습 등 여러 형태 실물 우표가 공개됐는데요. 다양한 온라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전 접수분 2만 부는 전량 품절입니다. 취임 100일인 오는 9월 11일 정식 발행되면 남은 물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정사업본부는 회복과 성장, 국민주권정부 일꾼으로서의 대통령의 결의와 의지를 담았다고 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우리 수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입니다. 7월까지 대미 수출이 5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감소폭이 좀 둔화한 건 다행스러운데요.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액은 8.8% 증가했고 전기차도 2달 연속 반등하면서 그나마 숨통을 좀 텄습니다. 문제는 K푸드입니다. 라면, 과자, 소스 할 것 없이 대미 농식품 수출이 2년 2개월 만에 처음 꺾였습니다. 라면은 17.8%, 과자가 25.9% 급감, 관세의 가격이 뛰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건데요. 결국 자동차는 지역 다변화로 버티고 있지만 K푸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실화되기 시작한 관세 여파, 대응책 마련에 당국과 업계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일어난 경북 청도의 철도 사고, 사망자 1명은 30살의 신입 직원, 또 1명은 외동아들인 걸로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숨진 하청업체 근로자 37살 이모 씨와 30살 조모 씨, 평소 한 팀으로 현장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모두 업무에 성실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업체 관계자는 울먹였습니다. 당국의 엄정 수사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철도 기관사 출신이기도 하죠.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 발생했다면서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사람, 음주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 얘기입니다. 최근까지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교정교화에 특화된 시설로 수감자 번호가 아닌 이름을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재범률도 낮다고요. 다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징역 7년 이하, 전과 2범 이하, 입소 조건이 엄격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송 대상자가 된 걸로 알려지는데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죠. 남은 형기는 이렇게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에서 채우게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워진 화물차에서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 위로
뒤따르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가 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가 갇힌 상황. 하나씩 뜯어내야겠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어렵게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5시 40분쯤. 화물차에 실려있던 쌀알만한 플라스틱 알갱이가 1차로에 깔린 건데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25톤짜리 화물차에는 플라스틱 알갱이를 담은 마대자루가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고속도로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그 재료가 장구수처럼 잔잔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그게 이제 눈처럼 미끌리듯이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과적을 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짐을 묶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박도 잘했는데 그게 국도 오면서 좀 틀어졌는가 그게 빠졌던 것 같아요. 밤에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백밀러로 보면 뭔 이상이 있었으면 제가 쳤을 건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캐대헌의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열기에 함께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K-팝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캐대헌을 연출한 감독이 같이 출연해서 얘기한다고요? 네, 바로 캐대헌의 감독인 매기강 감독이 처음 나오는 네. 거고요.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K-팝이 쌓은 세계적 위상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가 보여준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하고요. K-팝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인데 간단히 말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K-팝을 밀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매기강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매기강 감독의 한국 방문, 이번이 캐대헌 공개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거라면서요? 네, 사실 매기강 감독이 많이 뉴스에 나왔지만 인터뷰나 아니면은 우리 매체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 첫 자리가 바로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요. 이 자리에는 캐대헌에 목소리를 담당했던 노래를 담당했던 걸그룹 트와이스의 지호, 정연 그리고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로듀서 RT 그리고 평론가가 참여하고요.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K-팝을 밀어준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문화 산업을 보자면 2000년대 초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대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문화가 꽃피었어요. 아마 이제 그때는 국내 산업 차원에서 문화를 꽃피웠다면 지금은 네. 글로벌 차원에서 한번 K-팝 문화를 밀어가겠다. 왜냐하면 K-팝의 경우에는 사실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국제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해가지고 한국의 내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매기강 감독. 작품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캐대헌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후에 진행됐던 한 인터뷰 보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여름방학은 다 한국에서 보냈어요. 테레비 보고 음악을 듣고 그래서 팝컬처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알고요. 영화 이제 제작 처음부터 K-팝 영화를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애니메이션에 일하기 시작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너무 멋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악기 디자인이 되게 좀 멋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저승사자 도깨비, 물귀신 해외에서 만드는 프로젝트는 그런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특이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데몬헌터는 이제 숨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커버가 필요해서 생각하다가 K-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뮤지컬이 되고 이제.
이 매기강 감독은 이 작품을 한국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해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매기강이라고 언론에 계속 나와서 캐나다에서 오래 사신 분이다. 좀 한국말을 얼마나 하시고. 그렇지. 그렇죠. 대부분 오래 네. 산 사람은 한국말 잘 못해요. 네. 근데 이분이 여름 방학 때만 한국에 나오는데 어떻게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지?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네. 저런 게 바로 우리 이 한류 또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 한강 작가의 소설을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사람도 정말 우리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바로 그런 게 우리 글로벌화의 시작은 저런 형태에서 시작이 되겠구나. 한국말을 잘 알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그리고 해외 정서를 잘 아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게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다. 이제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의 것을 잊지 않고 한국말을 잊지 않고 문화를 잊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한국 글로벌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녹여낸 거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한류의 글로벌화 이제 시작되는 이 글로벌화의 시작점을 참 잘 놔줬고 그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문화 강국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대담, 오늘 만남에서 나올 이야기들도 좀 주의 깊게 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만들고 한국 자본을 대고 한국 기업이 전파를 하는 이 구조를 갖고는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분이 매기강 감독이 강민지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더라고요. 네. 강민지 감독께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한국에 습득된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즉 이제 할리우드 같은 이제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자본을 대줄 수 있는 글로벌 자본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유통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과거처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 작가들을 써야 돼, 우리 감독을 써야 돼, 우리 배우를 써야 돼 이렇게만 가면 망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정말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한 번쯤 고민을 오늘 만나시면서 고민을 정말 해보셔야 되는 게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배경들에 대한 이해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 자본을 어떻게 글로벌 자본으로 만들고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고 어떻게 글로벌 생태계와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체계를 만들 고민을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캐대언이 정말 이슈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캐대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말씀해 보시죠. 그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런 드라마가 지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K 컨텐츠의 대명사입니다. 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내용은 뭐냐면 네. 걸그룹이 이제 그 선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악에 해당되는 그런 남성 그룹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런 그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전기를 마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1당 당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시대적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해프닝?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수 있는데요. 지금 캐대원의 위상 얘기하면서 우리가 네. 단순한 그 문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파급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대통령 등이 갖춰야 할 최고의 자질은 경제를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겠느냐, 네. 우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 토론회에서 이런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한 건 단순히 해프닝에 그치기보다는 얼마나 이 지금 정치권이 정치적인 문제에만 지금 매달려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편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면이 있었습니다. 씁쓸한 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만 딱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백범일지에. 네. 내가 꿈꾸는 거는 군사적으로도 강한,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가 아니고 문화 강국. 맞아요. 네. 결국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의 비전입니다. 그 야당의 대표를 뽑는 저 행사에서 사실은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캐대원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후보가 당연한 건데 고무적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 양반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고. 네. 근데 아쉽죠.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냥 그 캐대원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화를 더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우리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더 묻어났었더라면 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캐대원의 위상, 정치 지도자의 어떤 덕목으로도 지금 소개가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대 그룹 총수, 그다음에 경제 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서는 K1팀을 얘기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경제계 대표들 다 만난 자리였어요. 네, 사실 정부 간 관세 협상은 이제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방미 기간 중에 발표하게 될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미국 내 직접 투자 규모입니다. 사실 그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 이거가 아니에요. 이 거액의 투자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협조가 좀 절실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 큰 틀에서 금액과 펀드 조성 이런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금액 아니면 투자 계획 이런 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방문을 한 경제인단이 15개 회사라고 해요. 아까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는데 기업 총수들 일단 다 왔어요, 어제는. 네, 뭐 웬만한 우리 대기업은 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김동관 하나부 회장, 정기선 HD 현재부 회장, 이재현 CA 회장, 네, 자, 이름만 다 아는 네, 나열하기에도 약간 버거울 정도로 거의 모든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뭔가 뭐 기대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간접적인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간담회는 이 한미 정상 앞두고 어떤 카드를 좀 재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이 대미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4대 그룹만 봤더니 최소 12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에다가 그 파운드리 공장을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재밌는 거는 거기에 그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애플이 고객이 되기로 했잖아요, 네, 이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SK가 HBM 관련된 이제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있고 현대차는 이제 친환경 설비 늘리는 쪽으로 2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LG도 배터리 합작 투자해서 200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4대 그룹만 하면 한
120조쯤 됩니다. 네. 나머지 거 남아 있는 건 이제 구매 쪽이고요. 조선 쪽에 어떤 투자가 들어갈지는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투자하겠다고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수치가 그렇습니다. 정해진 거고 조금 더 늘리거나 이렇게 좀 더 된 건가요? 늘리겠죠, 당연히.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뭐 냉장 공장을 더 늘리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갈 거고, 현대차도 자동차를 더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두산이나 이런 쪽도 어차피 SMR은 협력을 해야 되니까 네.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을 밝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잖아요. 나 이거 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그럼요.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임기 동안에 이 정도까지 했다. 벌써 한국이 3,500억 투자하기로 했고,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1,000억 달러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말고 이런 대기업들이 이걸 하기로 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으냐면 워싱턴 DC에 가서 예컨대 장관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기업 총수가 가서 호텔에서 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아침밥 식사하실까요? 그러면 와요. 네. 근데 우리 장관이 가서 하면 잘 안 만나줘요. 그래요. 기업 총수가 오히려 더 힘이 센 건가요? 그럼요. 지금 돈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 투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우리 정부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그 규제 많으니까 좀 풀어줘. 이거 하려고 그러는 완전히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위상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 관세 협상 때 사실은 재계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분들이 같이 가줘야 신뢰성이 생겨요. 네. 저 사람들이 와서 직접 약속을 했으니 투자를 하겠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겠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저분들에게 원팀 해달라고 한 거는 아주 좋은 부탁이라고 봅니다. 네, 15개의 사였어요. 아까 보니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HD 현대 한화그룹 같이 가는 거 보니까 이 마스카 프로젝트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여기에 뭔가 이들 그룹이 좀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지금 뭐 자세한 거 나온 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워낙에 요거는 사실은 마스가 쪽은 우리가 얘기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투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3,500억 달러 중에서 약 2,000억 달러 또는 1,500억 달러 정도가 조선업에 투자를 될 거다. 근데 그게 조선소를 거기서 인수합병을 하게 되고 짓게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지, MRO를 하게 되는데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미 투자 확대를 미국이 워낙에 거세게 압박을 하다 보니 지금 금액이 이렇게 높아진 건데, 다만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간담회에서 이 얘기도 살짝 나오긴 했나 봐요. 네, 앞서 이제 15개 기업들 보여드리면 사실 그 기업 명단을 보자면 사실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대기업. 그럼 그런 기업들이 한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미국에다가만 투자하게 되면 사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국에다만 배분한다라고 하면 국내 일자리는 사실 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이재용 회장은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했고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역시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된다라서 국내 투자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 사실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국내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어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로 들어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지의 문제인데 미국 쪽으로 배분을 신경 쓰다 보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긴 아무래도 합니다.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구체적인 좀 계획도 좀 같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 여당이 노란 봉투법 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앞에서는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집회도 있었다면서요. 경제 6단체 그리고 업종별 단체 대표 등이 국회 앞에 모여서 노란 봉투법 이거 시행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 시행을 하더라도 1년은 유예해달라라는 식으로 정부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이제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장면을 두고 아니 기업
총수를 불러서 부탁을 하는 자리면 기업들한테 뭔가 당근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당근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노란 봉투법에 대한 조금 뭐 1년 유예라든가 네. 아니면 노란 봉투법에 들어가 있는 좀 규정을 조금 기업 친화적인 쪽으로 바꾸는 걸 요구했었는데 네. 어제 이제 기업 측에서 나온 볼멘 소리는 부탁을 하면서 채찍까지 줬다라고 해서 조금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도 하루 종일 그런 집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란 봉투법, 이게 노조법 개정안인데요. 왜 어떤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조법 2, 3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 협상의 범위를 지금은 자기네 회사만 하고 있는데 이제 하청업체까지 포함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를 단체 교섭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기 하청업체 노조들이 있을 텐데 그 노조들하고 다 협상을 하라는 얘기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손해배상 범위예요. 노조가 파업을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노조나 노동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컨대 뭐 한 100억, 200억, 300억 또는 1000억 이렇게 하면 노조에서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그렇게 파업을 세게 해서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협상도 엄청나게 많은 여기 하청업체 기업들하고 하기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얼마 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어요. 실제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라. 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ESG 네. 흐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을 기업들한테 줄 거긴 하지만 기업들도 여기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이 반면에 우리 이 대통령이 얘기한 뭔가 아까 당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맞추되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요 부분이 어찌 보면 노동유연성의 제고 혹은 이 기업들에게 조금 더 배임죄라든지 이런 부분 나중에 상법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쩌면 약간의 당근성이 고민되고 있지 않나. 고민되고 이런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노란 봉투법 통과가 되면은 네. 미국 공장 건설하는 것도 노조가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컨대 이런 거 있어요. A라는 공장이 생산하던 차종을 B라는 공장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노조에서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심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단지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게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그 반대 방향에서 그러면 기업들의 권리를 기업들의 기업할 권리 또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무엇인가 당근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정부가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센 상법은 뭐예요? 상법 제2차 개정안. 이건 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안은 이런 거예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사가 회사에 충실해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주주 충실 의무로 확대를 한 게 상법 개정 지난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이사가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특히 감사가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를 투표를 할 때 이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이사를 뽑을 때 집중 투표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라는 건 뭐냐면 이사를 3명 뽑는다. 그럼 기존에는 한 주당 1표예요. 그런데 이사를 3명 뽑기 때문에 한 주당 3표를 줍니다. 그러면 소수 주주들은 이 3표를 한 사람한테만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만들어준 게 집중투표제, 요게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과거에는 1명만 분리선출하면 되는데 이제는 2명을 분리선출해라. 그런데 이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3%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맛대로 감사를 선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옛날에는 이사로 선임을 하고 감사로 별도로 임명을 하면 돼요. 감사위원회를 두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아라.
그것도 3% 의결권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단으로서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 두 가지가 통과된 것이다. 기업들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거다라면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이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언급은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있어서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노동자라던가 혹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그와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 있어서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라던가 혹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완화를 한다라는 측면에 또 다르게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은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만 또 다르게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겼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요. 이게 뭔가 그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 굉장히 부족한 노동 유연화 관련돼서도 뭔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제동을 거는 그런 조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요거 혹시 그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들의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요거를 조금 완화해 주면서 기업들의 활동 여지도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양쪽의 입장을 들은 대통령의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종신보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 후에 받는 보험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험금을 앞으로는 좀 당겨서 미리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 이거를 당겨서, 그러니까 연금처럼 쓸 수 있게 뭔가 제도가 바뀌는 건가요? 네, 보험이라고 하는 게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내가 가족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 가장인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사실 남아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남겨줘야지. 라고 사망보험에 가입했어요. 근데 네. 지금 리스크는 뭐냐면 오히려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살면서 시대죠. 네, 너무 오래 살면서 이게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게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했던 걸 이제는 땡겨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쓰면서 노후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라는 거고요.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표현하는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네네.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 원 가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70%를 연금화를 한다면 월 얼마 정도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걸까요? 뭐 1억 원을 들었을 때 아까 네. 70%를 연금화한다라고 하면 3천 원은 사망보험으로 두는 겁니다. 네. 그럼 7천 원만 연금화를 하면 이게 이제 확정이율 7.5%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 55세부터 받아요. 20년 동안 받으면 매달 1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65세부터 20년 동안 받는다라고 하면 매달 18만 원이고요. 75세부터면 매달 22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렇게 받는 시점을 뒤로 늦출수록 받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55세만 넘으면은 지금 연금 전환은 지금 다 되는 건 것 같죠? 네네네. 늦게 신청할수록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금액은 올라가는 많아지고. 구조인 네. 거고요. 이렇게 종신보험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었죠, 한때. 저도 들었어요. 예. 이거 뭐 연금처럼 쓸 수 있다면은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거죠. 현가라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보험은 앞으로 20년 또는 30년을 가정을 하고 지금 부어서
그때 가치로 돈을 받아오는 건데 네. 그 30년 거를 땡겨서 받아온단 말이죠. 그럼 금액이 적어질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당장은.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네. 살아질지 모르고 아, 예.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돈일 텐데 내가 그걸 다 쓰고 가면 가족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때 뭐 거의 유행처럼 종신보험 많이 그럼요. 들던 다 시기가 들- 있었어요. 다 근데 들었죠. 정말 이제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연금처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인 것 어차피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고령화가 좀 더 빨리 네.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보다는 조손 상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상속을 해주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워낙 오래 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사망보험금도 미리 타서 뭐 쓰고 저는 사실은 한 65세부터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55세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네. 젊잖아요. 그렇죠. 65세부터 좀 쓰면 물론 이제 갭이 우리가 55세부터 65세 사이 이게 나온 이유는 55세부터 65세까지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 그 시점이거든요. 네.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네. 이제 그거를 메꾸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디어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있다면 굳이 받지 않고 65세부터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리 당겨서 쓰면 혹시나 내가 낸 돈보다 좀 적게 받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덜 받을 일은 없습니다. 없군요. 없지만 없군요. 사망보험금 만약에 1억 원이다라고 하면 그 사망보험보다는 무조건 적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금보다는 받는 무조건 게 적습니다. 그래도 네. 많을 수가 있는 거군요. 총액으로 보자면 네. 맞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망보험금은 내가 죽어서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점이 굉장히 뒤로 가 있거든요. 근데 연금은 내가 땡겨서 받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현가로 환산하면 비슷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연금 얘기해 볼게요. 국민연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가입을 하면 한 10년 정도 가입하면 이건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죠. 네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고령자 55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가정하고 하다 보니까 고령층 경제활동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네. 연금은 내가 내는 돈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는데 아니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연금을 삭감하는 게 맞아? 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이거 개선하겠다라고 공약사항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편이 지금 추진 중인 거죠. 그러면 60대도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일을 했어도 이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좀 적게 받았던 거죠. 만약에 그렇죠, 돈이 많이 그렇죠, 받으면. 그러니까 네. 이제 소득 금액별로 조금 차등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5만 원, 예를 들면 연금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깎이는 거예요.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네. 돈을 많이 벌면 국민연금을 덜 적게 받는 거 받는 50만 원까지 거군요. 적게 네. 받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일정 생활 수준 자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1구간이 309만 원에서 409만 원에서 여기는 이제 5만 원이 깎게 되고 네. 그다음에 2구간에서 409만 원부터 509만 원까지 여기 5만 원, 15만 원이 그러네요. 지금 깎인단 나오네요. 말이죠. 네. 이번 정부가 그거를 삭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9만 원까지 받으면 1구간, 2구간이 삭제됐던 5만 원, 15만 원까지의 금액을 안 깎고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도 좀 살짝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네 국민연금도. 맞아요. 이 버는 금액이 아까 말한 300만 원, 500만 원. 이거 꽤 많이 버는 거잖아요. 비교적 고소득층인데 삭감액을 보면은 한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낸 보험료 대비해서 받는 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가 1.3에서 1.7배. 어쨌든 낸 돈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감액제도를 없애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연금 최대 수혜를 입은 게 바로 고소득층인데 몇만 원의 감액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이건 세대 간 형평성과 재성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아마 은퇴 후 월소득 509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컨드 잡이나 만약에 파트 잡
하시더라도 좀 부담 없이 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또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하고요. 오늘 주제 모실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요. 예. 내 집 마련의 꿈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꿀팁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박지민 대표님을 모시고 청약 이야기 모처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청약 제도 활용 이야기, 전략 이야기 해볼 텐데 그 전에 일단 이번 주 주요 청약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침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과천 주암지구라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과천에서 또 분양하는 DH 아델스타. 예. 그리고 마침 또 최근에 분양 공고가 나온 데가 있어요. 네. 잠실 르엘이라고 있습니다. 네.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도 좀 낮고 해서 현장에서는 뭐 로또 청약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는 29일부터 이제 특공을 시작으로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과천 주암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좀 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제까지 지금 사전 청약 당첨자 본 청약이 있었죠? 예. 네, 96%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신규 물량에 대한 또 본 청약이 시작이 이틀간 됩니다. 여기는 서울 서초와 좀 맞닿은 준서울의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좀 쏠려요. 일단 뭐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좀 저렴한 편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정확한 분양가와 그 시세 차익이 가늠하기는 어렵긴 한데 예. 정확한 것은 훨씬 싸게 나왔다라고 인지는 돼요. 그 예. 이유가 과천 본도심하고 서초하고 중간에 있으면서 입지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용 면적 55제곱 기준으로 약 7억대 분양을 하는데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네.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네.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단지여가지고 입주 시점이랑 이 당첨 발표 시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잔금 마련할 시간이 없어서 현금 부자들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627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들만 청약해야 되는 시기가 왔긴 했거든요. 네.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분양하면 2026년 1월 달에 입주해요. 그러니까 채 4개월, 5개월 만에 입주를 하잖아요. 예. 근데 결국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7억이다라고 하면 현금 나머지 그 6억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 전과 후가 비교한다고 하면 어차피 현금은 많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과천 주암의 신혼희망타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이곳은 또 이제 그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 조건이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 주택도시기금으로 정책자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억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14억 원에 팔게 되었다. 나중에 예. 그럼 7억 원에 대한 이익을 정부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공유를 합니다. 절반까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가 더 많이 나눠야 되는 수준인가라고 네. 하면
대출 기간이 짧은 경우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예. 한 명 있는 경우는 40%에서 50% 수익을 공유를 해야 돼요. 반대로 수익을 적게 공유한다라는 예. 관점에서는 자녀가 2명 또는 대출 기간을 10년 이상 이렇게 늘리게 되면 네. 정부에게 떼어주는 10% 정도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자녀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각각의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정부와 나중에 이제 수익을 좀 나눠야 하는 수익형 모기지 의무 가입 조건 여기에 일단 과천 거주민 100% 우선 공급 조건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천 주암지구가 이제 나왔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서울 분들 또는 예. 광명, 의왕, 안양, 수원 분들까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네. 문제는 이 공공택지지구가 작은 규모다 보니까 과천에 거주하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하는 경우, 즉 100만 평 이상의 택지지구는 네. 그 해당 지역의 거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도 배정이 있어요. 열려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과천 시민이 아닌 게 조금 아쉬워지는 순간이긴 한데 최근 있었던 공공 분양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의 4개 블록에 대한 LH의 공공 분양이 진행이 됐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가 이제 B1, B2 블록에 대한 분양이었는데 각각 이제 50대 1, 61대 1 정도로 남양주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역대급 경쟁률이 나왔다고 하고 그 일주일 전에 A1 블록의 공공 분양이라든지 뭐 신혼 희망타운 A2 블록도 있었는데 경쟁률 차이가 좀 났어요. 일단 예. 뭐 평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긴 했지만 경쟁률에 가른 거 어떤 변수 기준이 있었을까요? 일단 입지가 가르긴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는 입지가 거의 비슷했어요. 예. 차이점은 공공 분양이냐 민간 분양이냐 차이거든요. 네. 사실상 왕숙 푸르지오의 경우는 공공 분양인데 민간 브랜드로 분양을 했던 게 예. 다른 점이죠. 또한 아예 공공 분양으로 분양했던 것은 전용 면적 59제곱 이하, 즉 24평형 이하로 분양했던 것이고 네. 왕숙 푸르지오는 84제곱까지 분양했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네, 평형도 좀 달랐고 건설사 브랜드 이런 것도 선택의 기준에 좀 차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이번 주 주요 청약 일정들, 최근 있었던 공공 분양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자 박지민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청약 이야기 한번 수강생 모드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청약제도 뭐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세세한 조건들 이런 거 따지는 게 머리가 아프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달라진 것들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죠. 예. 어떤 점이 좀 주로 달라졌는지 저희가 좀 체크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신생아, 신혼부부, 혼인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청약제도를 개선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자녀를 낳고 신혼부부가 증가되는 정책을 많이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어린 자녀 네. 또는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 일례로 하나가 예.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 것인데 네. 기존 몇 %였죠? 기존에가 18%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23%, 무려 5%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5%가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정해진 물량에서 5%를 줬다는 것은 어디선가 5%를 빼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뺐냐? 일반 공급에서 빼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별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급을 5% 빼와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게 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 챙겨야 되는 부분이 네네. 만약에 배정이 늘어나면 같은 청약자 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경쟁률이 낮아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 당첨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네. 있는 것이죠. 네. 너무나도 슬프게도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민스러운데 사실 이렇게 내용을 알더라도 30대의 미혼인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약을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스럽거든요. 어떻게 예. 되나요?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청약제도 개편안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거든요. 네. 원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은 혼인이 무조건. 근데 1인 가구라도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에서는 추천 물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즉 1인 가구라도 네. 소형 평형에 청약을 하잖아요. 그럼 네.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거나 네. 내가 특별 공급 그 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보통은 특별 공급 접수일 다음 날에 일반 공급 접수를 받거든요. 네. 근데 청약을 하시면 물론 가점이 낮으시겠죠. 낮은 가점에서도 추첨제가 있습니다. 잘 골라서 넣으시면 당첨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박진 아나운서가 불이 나게 한번 물어봤는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청약제도 개편에 관해서 신혼부부 그리고 또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조금 더 유리해진 점들, 확대된 점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한데 예. 임신 또는 자녀 출산 2년 이내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는 신생아 자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는 네. 혜택을 더 줬어요. 그 어떤 혜택이 혜택인가요? 기존의 이제 공급 비율이 20%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35%까지 상향을 합니다. 어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내에서 네. 신생아 특별 공급이 그 속에 있는데 네. 네네. 그 배정을 그 안에서 20%에서 35%로 늘렸다는 거죠. 15% 늘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물량에서 23%가 신혼인데 네. 네. 23% 내에서 또 잘게 쪼개 놓으면 신생아 비중을 그 중에서 35%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산수 배웠잖아요. 네. 23% 곱하기 35%를 하게 되면 물량이 딱 나옵니다. 어허. 네, 중요한 것은 늘어났다. 네. 계산도 안 해보셔도 되고요. 네네네. 늘어난 것을 우리는 접수하고 활용하면 된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우선 공급 도입도 50%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일반 공급 이 개념 정리가 되게 어려운데 네네네. 보통 일반 공급은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민영 분양의 일반 공급이 있는데 민영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공공 분양에서 신생아 배정 물량을 많이 늘려놨죠. 예. 그게 이제 50%까지. 예. 원래는 일반 공급은 어떻게 당첨되지라고 하면 네. 통상 월 과거에는 10만 원씩 예치금, 그다음에 작년 11월부터는 25만 원씩 예치금을 예. 많이 쌓은 사람 예치금 순서대로 네. 선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다시 절반을 신생아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생아의 기준이 이제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생 자녀 가구가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기존에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준다라는 차원의 또 확대도 있고, 무주택 관련 부분에 좀 확대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네. 많이들 모르십니다. 네. 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생 자녀가 있어요. 예. 일시적으로 무주택 간주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신 다음에 이 주택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처분한다라는 처분 조건이 약정을 따라 하면 붙고. 그렇죠.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신생아를 둔 가정, 신혼부부에게 조금 더 확대된 특공, 기존 조건들 그리고 더 유리해진 부분들 확인을 좀 하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박진 아나운서에 비해서 이제 따져본다면 나이는 이제 40대 초입에 들어섰고 나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작가님이 대본에 쓰셔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놀랐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니까 신혼부부에 지금 돌을 앞둔 자녀가 있으니까 지금 앞서 말한 조건들은 대부분 충족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지금 전략을 그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특별공급 중에서는 두 가지에 해당이 되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예. 만약에 주택이 없다고 하시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달라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면 네. 소득 기준으로도 5분위로 나누거든요. 1, 2, 3, 4, 5단계. 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랜덤 배정. 각 소득 분위별로 랜덤. 그렇죠. 랜덤이고 근데 신혼부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네. 랜덤인데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 인정이에요. 네. 이제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하는 분들은 무자녀, 자녀가 없거나 1자녀 또는 2자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2자녀가 더 당첨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낳으시고 너무 좋은데 네. 자녀가 한 명 더 있다고 하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면서 무주택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애 최초 특공에도 해당이 되고 신혼부부 특공에도 해당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자녀 유무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자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자녀가 없는데 신혼부부 특공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예. 선택이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거 데이터가 어느 특공에 더 많이 쏠렸냐라고 보면 예. 역사적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더 많은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녀수 경쟁이긴 한데 일부 30%의 물량은 추첨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네. 추첨 물량 30%에 배정이 돼서 랜덤 이제 추첨 받기 때문에 그럼 모수 자체가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선택은 생애 최초를 하지 마시고 네. 신혼부부 청약을 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또 질문이 갈립니다. 네. 요즘에 부부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할까요? 네네. 한 사람은 신혼, 한 사람은 생초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저는 하나만 가는 거죠. 무조건. 경쟁률이 낮은 거에 두 사람 다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떤가? 이제 그 자녀 하나 더 이제 낳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또 청약제도 개편이 되면서 다자녀 유형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가 지금 된 상황이죠. 여기에 뭐 무주택의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제 넣을 수 있는 특공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선택지가 더 많아지니까 네. 이런 분들은 전략 짤 때 조금 더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재미있어하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선택지가 3개잖아요. 네네. 3개 중에서 생애 최초는 무작위 추첨, 네. 신혼부부는 자녀수 추첨, 예. 그다음 다자녀 특별공급은 100점 만점의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계산했을 때 네. 과거 3자녀만 세자녀 이상인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했던 시절은 네. 보통 80점 넘어가면 웬만하면 당첨이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요즘은 가점 커트라인이 살짝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2자녀는 80점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80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고, 근데 3자녀인데 75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75점인 3자녀 가구가 네. 80점인 2자녀 가구보다 더 불리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내 네. 점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가점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약 넣을 때 하나 고민인 게 어떤 유형,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타입이 있잖아요. 가점이 낮지만 무조건 당첨이 우선이다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타입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앞서 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블록별로 갈렸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46제곱이 있고 네. 55제곱이 있다라고 예. 하면 하나는 21평, 하나는 23평이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넓은 큰 거요. 평형을 조금 더 맞아요. 당첨이 되려면 작은 거 아, 해야 됩니다. 역시 경쟁률을 높인다는 낮춘다는 맞습니다. 차원에서. 네, 그러면 55 타입에서도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네. A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판상형이다라고 할게요. 예, 방이 일렬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인기가 많은 많은 타입들. 거, 그렇죠. B 타입은 인기가 좀 덜한 거. 네. 그럼 당연히 B를 해야죠. 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꼬아 볼게요. 네네. 이 B 타입이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100세대 공급하고 네. A 타입이 50세대 공급한다. 이때 선택이 또 갈립니다. 사람들이 보통 많은 세대수를 더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적은 세대수.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라. 맞습니다. 네,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판단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픈 와중에도 어떻게 가닥이 좀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지민 대표님 모시고 청약 활용 전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큼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전수해 주실 만한 꿀팁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청약을 하는 이유는 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새 집을 싸게 내 집만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요즘은 새 집이긴 한데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비싸다 싸다 적정하다의 가격 판단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세보다 높으면 청약을 고민하셔야 돼요. 네. 막 청약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근데 대신에 나는 무조건 시세보다 싼 것만 고집해라고 하면 당첨이 안 되겠죠. 힘들거나 네.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요. 그때는 적당한 타협선이 필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약 10% 정도 높아도 완판, 그 계약이 다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세만큼 분양을 하면 그나마 좀 계약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 그 외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10%가 저렴해도 분양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런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하나는 오히려 이게 첫 번째 전제, 분양하는 목적, 청약하는 목적, 새 집을 내 집 마련한다. 그러면 새 집인 것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분양가보다 싼 새 집 있다라고 네. 하면 아예 매수로 생각을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청약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이 흔히 뭐 청약은 로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이제 확률이 좀 낮다는 어떤 양가적인 감정의 표현일 텐데 한 발 앞서서 정보를 얻고 사전에 전략도 철저히 짜고 이런 것들이 결국 확률을 높여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 모시고 청약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